너, 내 아내하고 어떤 사이야?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거칠고 믿기지 않는 듯했다. 누구세요? 남편이다. 정적.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휴대폰 스피커를 켠 채 조용히 말했다. 장난이라며? 그럼 설명해봐. 지연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외도보다 무서운 건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침묵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감정 대신 기록으로, 분노 대신 법으로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누가 무너지고 누가 남게 될지, 그건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 몫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결혼한 지 오래됐다. 지연과 나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 그 시간이 어깨 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성실하게 살면 가정은 지켜진다고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지연도 겉으로는 불만이 없어 보였다. 밥상은 늘 차려져 있었고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말이 줄어들고 식사 자리에서도 눈을 피하기 전까지는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지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걸 오래된 부부에게 흔한 일이라고 넘겼다. 결혼이란 결국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라 생각했으니까. 주말이면 신문을 읽고 저녁엔 야구 중계를 봤다. 그게 내 휴식이자 루틴이었다. 지연은 마트에서 일했다. 퇴근길에 들른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그녀를 본 적도 있었다. 담담한 표정, 무표정한 웃음. 나는 그것을 평온한 일상이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무너지는 전조였다. 어느 날부터 지연의 휴대폰 알림 소리가 자주 들렸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짧게 대답했고 웃음소리가 섞였다. 그 미소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요즘 누구랑 카톡해? 나는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마트 동료들이랑.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수고했어 한마디만 했다. 며칠 뒤 그녀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를 새로 말고 향수를 뿌렸다. 낯선 향기였다. 오늘 매니저 교대라서 조금 늦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의 코트 자락엔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마트에 들렀다. 물건을 고르다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곳에 지연이 있었다. 그녀는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굴이 익숙했다. 예전에 지연이 말하던 이전 직장 동료였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것이었다. 눈을 맞추며 웃는 얼굴, 생기가 돌았다. 나는 말없이 뒤돌아섰다. 그날 밤 그녀는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손끝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방 안을 비췄다. 그 화면 어딘가에서 나는 이미 지워지고 있었다. 얼마나 됐을까? 지연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한 지. 마트에서 연락이 잦아졌다고 했지만 그건 변명에 가까웠다. 퇴근 후에도 식사 중에도 그녀의 얼굴은 늘 화면의 불빛 속에 있었다. 그녀의 입가엔 오랜만에 보는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건 이미 의심한다는 뜻이니까. 다만 내 앞에 앉아있는 그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확실했다. 어느 날 집이 유난히 조용했다. 지연은 파트 동료들이랑 차 마시고 올게 라며 나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새 코트를 입고 나서는 그녀에게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다. 밤 9시 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10분 후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내 계정과 연동된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된 메시지가 떴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날 갔던 카페, 다음에 또 가요. 보낸 사람은 모르는 남자였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보다는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다. 며칠 뒤 출장 일정이 잡혔다. 나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가방을 챙겼다. 떠나기 전날 그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내일 그 카페에서 기다릴게. 그 문장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그날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 짐을 싼 척 차를 몰고 나간 뒤 회사 방향이 아닌 반대로 핸들을 꺾었다. 목적지는 단 하나였다. 진실이 있는 곳. 밤이 되자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한 알림음이 거실에 울리고 그녀는 짧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내게 향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마트 언니들 만나러 간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가볍게 외투를 걸쳤다. 그 말 끝에 이어진 작은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몰았다. 그녀가 걸어 나가는 방향을 따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뒤따랐다. 길 건너편 불빛이 부드러운 카페 안으로 그녀가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부드럽게 웃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 그 안에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나는 셔터음을 죽인 채 사진 몇 장을 남겼다. 플래시도 소리도 없이. 그게 내 첫 번째 기록이었다. 누군가를 믿었던 시간의 끝이자 싸움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문을 열자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석 씨 맞으시죠? 전화로 상담 예약하신 분. 이름표엔 현정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짧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손에는 메모와 사진 몇 장이 쥐어져 있었다. 아내의 불륜이 확실하다고 느낀 건 언제부터인가요? 한 달쯤 전입니다. 지금은 거의 확신합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현정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 녹음이나 위치 추적기는 오히려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가장 안전한 건 통화 기록 계정 로그 호텔 영수증, 그리고 본인 간의 대화 메시지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롤을 보여줬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플래시도 안 켜고요. 좋아요. 날짜와 위치가 남아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녀는 노트를 펴고 조용히 몇 자를 적었다. 지금은 감정이 앞서겠지만 절대 바로 폭로하지 마세요. 한 번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차분하게 모으고 정리하고 나중에 한 번에 꺼내는 게 가장 강한 복수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나는 짧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이걸 다 모은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현정 변호사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오세요. 제가 함께 정리해드리죠. 사무실 문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내 안의 감정이 차가운 방향으로 식어가는 걸 느꼈다. 분노 대신 냉정이 자리를 잡았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회의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현정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내 뒤를 잡았다. 민석 씨, 증거는 법을 위해 모으는 거지만 결국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의 침착함이 이기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처음으로 분노가 조금 식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싸워야 할 때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지연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한 게 마트에서 연락이 많아졌다고 했지만 그 빈도는 이상할 정도로 잦았다. 퇴근 후에도 식사 중에도 화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다. 그때마다 입가에 맴도는 미소, 그건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지만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다만 그 미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만 명확했다. 어느 날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다. 지연은 파트 언니들이랑 차 마시고 올게 라며 외투를 걸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새로 산 코트를 입고 향수를 짙게 뿌렸다. 향이 지나치게 강했다. 몇 시간 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시계를 봤다. 밤 9시 반. 그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10분쯤 지나 노트북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떴다. 내 계정과 연동된 클라우드에서 자동 백업된 메시지였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날 갔던 카페, 다음에 또 가요. 보낸 사람은 모르는 남자였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죄책감 대신 묘한 안도감이 있었다. 숨기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며칠 뒤 출장 일정이 잡혔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짐을 쌌다. 지연은 이번엔 어디로 가? 묻지도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이미 내 일상에서 마음이 떨어져 나간 사람의 반응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 옆 휴대폰 화면이 잠시 반짝였다. 내일 그 카페에서 기다릴게.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 새겨졌다.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알리바이였다. 오후 6시 12분 거실 PC의 카카오톡 동기화 창에 약속 장소와 시간이 떴다. 그때 나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의 편의점 주차칸에 세웠다. 엔진을 끄고 조용히 시계를 봤다. 8시 3분 현관문이 열렸다. 지연이 나왔다. 새 코트, 밝은 표정, 짧은 숨.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신호 2번을 건너 그녀는 길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 한 남자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변했다. 부드럽게 웃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표정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구도를 잡았다. 시계와 간판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도록. 셔터음은 꺼두고 플래시는 사용하지 않았다. 문 옆 게시판, 테이블 번호, 그리고 그녀의 옆모습. 모든 것을 차례로 담았다. 시간 기록을 남기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다. 물 한 병을 사고 영수증을 지갑에 넣었다. 그 영수증은 그날의 시간과 장소를 증명해 줄 가장 단단한 조각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녀가 카페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치 세상이 가벼워진 사람처럼 걸었다. 그 웃음 뒤에서 나는 한 문장을 되뇌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할 시간이다. 그 문장은 내 머릿속에서 천천히 울렸다. 그날 나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다. 소리 내지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기록만 남겼다. 그게 내 첫 번째 증거였다. 지연은 요즘 화장실에서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물소리가 멈추고 나면 낮은 목소리와 희미한 웃음이 들렸다. 그 속엔 낯선 이름이 섞여 있었다. 지금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었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은 온기. 그게 내 속을 천천히 무너뜨렸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TV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허무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고요. 잠시 후 지연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파트 단톡방이 시끄러워서. 익숙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무 늦게 자진 마.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말했다. 오늘 파트 동료랑 저녁 먹고 들어올게. 이제는 변명조차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나간 뒤 거실엔 맥주 한 캔과 냉랭한 공기만 남았다. 이제는 그 어떤 감정도 나를 흔들지 못했다.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요즘 어딘가 불안했다. 내 시선을 피했고 말끝마다 어색하게 웃었다. 스스로 아무 일도 없다고 되뇌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초조한 눈빛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고 냉장고의 진동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익숙한 알림음이 울렸다. 그 남자 전용 알림음. 지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순간 화면 속의 글자를 보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지연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그녀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클라우드 백업 기록에는 이미 그날 밤의 모든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이름, 시각, 위치, 문장 하나까지. 그 모든 게 증거였다. 나는 다시 현정 변호사의 말을 떠올렸다. 가장 강한 복수는 조용하고 완벽한 증거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증거가 완성됐다. 그리고 내 마음도 완전히 정리됐다. 이게 뭐야?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숨이 거칠어지고 손끝이 떨렸다.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잠시 후 휴대폰에서 연달아 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직장 동료, 친구, 심지어 어머니에게서도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거 진짜 너야? 설명 좀 해줘.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바닥 위로 사진 몇 장이 흩어졌다.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비밀번호로 잠가둔 비밀 폴더 속에 있던 바로 그 장면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그 남자한테 연락 왔지? 그 소리 이제 내 귀에 각인됐어. 보여줘. 지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당신이 잠금 풀었어?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래,
내가 지은 것도 다 남아있더라. 내 목소리는 일정했고 차가웠다. 분노 대신 냉정한 확신이 있었다. 그때 또다시 알림음이 울렸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런 걸 모두한테 보낸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내 아내하고 어떤 사이야? 누구세요? 남편이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숨이 멎은 듯한 침묵. 그 침묵이 그 어떤 변명보다 명확한 대답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른다고? 나는 휴대폰을 조작해 메일함을 열었다. 그녀와 그 남자의 대화가 그대로 떠 있었다. 이번 주말에도 남편 출장이라니까 우리 호텔에서 유끌이 쉴 수 있겠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자의 숨소리가 이어졌다. 그건 오해야요. 오해. 나는 낮게 웃었다. 그럼 설명해봐. 장난이었나? 그건 그냥 장난으로 몇 번이나 호텔을 가.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다시 말했다. 참고로 내 회사에도 증거는 다 보냈다. 뭐라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크게 흔들렸다. 제발 그건 그만둬 주세요. 전 이 일밖에 몰라요. 일이라도 잃으면. 나는 냉정하게 답했다. 그건 내가 한 짓의 대가야. 제발 불쌍한 척하지 마. 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릎이 풀린 듯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모든 말보다 이미 진실이 충분히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집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다. TV도 꺼져 있었고 냉장고의 진동만이 시간의 흐름을 대신했다. 지현은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야 끝나니까.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그 손끝에 남은 향수 냄새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내가 바라던 건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완전한 종결이었다. 이 조용한 파멸이 내가 택한 복수의 형태였다. 그 뒤로 들려온 건 숨 넘어가는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통화는 조용히 끊겼다. 끝이었다. 그 순간 지연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졌다. 손에 쥔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짧은 진동만 남겼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지연과 그 남자, 그리고 테이블 위엔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서가 놓여 있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현정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펜을 쥔 손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조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름을 쓰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 소리가 회의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럼 위자료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의뢰인 측은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을 청구합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5천만 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그건 너무 많아요. 그렇게는 못 내요. 그녀는 울먹이며 나를 바라봤다. 민석, 제발 조금만 봐줘.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게 내가 선택한 결과야. 감정으로 덮을 생각하지 마. 그녀의 어깨가 무너졌다. 옆에 앉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얼굴이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다음 날, 나는 장인 상우, 어르신과 장모 정화 여사를 만났다. 두 분 모두 오랜 세월의 피로가 그대로 얼굴에 묻어 있었다. 민석 씨,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미안하오. 저도 죄송합니다. 이 일로 어르신들께 상처를 드려서요. 정화 여사는 손수건을 꽉 쥔 채로 울먹였다. 지연이가 그렇게 어리석을 줄 몰랐어요. 가정도, 아이도, 당신도 다 놓아버리다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우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석 씨, 앞으로는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소. 지연이는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저도 더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소은이 엄마 없는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이제 조금 멀리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나는 아빠랑 있으면 괜찮아. 그 한마디가 내 눈을 뜨겁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의 분노가 아닌 남은 사람들을 위한 평정을 생각했다. 지연이 아닌 나와 함께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상우 어르신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 끝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네. 위자료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곧 정리될 겁니다. 정화 여사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민석 씨, 이제는 마음 좀 놓아요. 그 아이는 이미 벌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더 붙잡을 일은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이토록 무겁고 서글픈 일일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민준이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다 들었어요. 엄마 일도, 이혼 얘기도.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아빠, 잘했어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빠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더는 누구 탓도 안 할 거예요. 그 한마디에 내가 수년간 쌓아왔던 분노와 피로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그 한마디로 풀리는 듯했다. 그날 밤 집은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엔 평화가 흘렀다. 복수 뒤에 남은 건 허무가 아니라 정리된 마음이었다. 며칠 후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다. 그날 이후로 지연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집도 가족도 일도 모두 잃었다. 그녀가 남긴 건 빚과 기록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정리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그림 속에서 무너진다는 걸 그날 확실히 배웠다. 어느 밤 낯익은 알림음이 울렸다. 한때 지연의 휴대폰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다. 송신자는 그 남자 태수였다.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너 같은 사람과 얽히지 말았어야 했어. 지연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떨었다. 눈빛은 이미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바라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결국 잿더미 위에 남은 환상에 불과했다.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었다. 그녀가 택한 건 사랑이 아니라 도피였고 결국 그 도피가 그녀 자신을 삼켜버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누구든 자신이 만든 선택의 무게 아래에서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진다. 나는 그저 남은 사람들과 살기로 했다. 조용히, 단단하게. 다시는 같은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잠시 뒤 또 다른 알림음이 울렸다. 이번엔 아들의 메시지였다. 방금 아빠한테 들었어. 엄마 불륜했다며. 그건 안 돼. 이혼은 당연한 결과야. 위자료는 꼭 갚아.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문장을 읽는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가방을 싸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마치 한 시대가 끝난 소리처럼. 그날 이후 그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식탁 위엔 아무도 앉지 않았고 방마다 남아있던 공기조차 식어갔다. 그곳엔 더 이상 우리라는 단어가 머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앨범을 정리했다. 가족이 함께 웃던 사진, 민준이의 어린 시절 생일 케이크, 그리고 지연이 처음으로 내게 싸줬던 도시락. 사진 속에 우리 셋은 참 평범하고 참 행복해 보였다. 그 모든 게 이제는 꿈에서 본 장면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마주한다는 걸.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지연은 아마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일 것이다.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언젠가 그 고요 속에서 진짜 후회를 마주하게 되겠지. 그게 그녀의 형벌이자 나 대신 세상이 내린 벌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모든 소리가 멎은 새벽.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제는 끝났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다. 긴 시간의 고통도 복수의 흔적도 이제는 잔향처럼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날 이후 지연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게 조용히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날
노량진 이야기를 들은 뒤로 며칠 동안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지연이 그렇게까지 추락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식은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의 인생이 내 영역이 아니란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햇살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다. 퇴근 후엔 운동화를 신고 한강을 걸었다. 예전엔 집에 돌아가면 늘 TV만 켰지만 이젠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책을 펼쳤다. 민준이 추천해준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일이다. 그 문장을 읽는데 이상하게 눈이 따가웠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시간들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는지도 몰랐다. 몇 달 뒤 회사 동료가 내게 소개팅을 추천했다. 처음엔 웃으며 거절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사랑 같은 거 안 해. 그랬지만 결국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서로 비슷한 나이의 이혼 경험자였고 말이 통했고 조용했다. 그녀의 이름은 오세라였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내게 물었다. 민석 씨는 이제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요. 예전엔 누굴 미워하느라 제 자신도 놓쳤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됐네요.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대화 이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울릴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민준도 새 직장에 적응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아빠, 예전보다 얼굴 좋아졌어요. 그럴 리가 있냐. 진짜예요. 예전엔 맨날 어두웠잖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식탁 위에 반찬은 단추했지만 그 자리엔 평화가 있었다. 예전엔 서로의 침묵이 불편했지만 이젠 그 침묵마저 편안했다. 가끔은 꿈에 지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항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다. 빛이 들지 않는 골목, 낡은 건물 계단. 그리고 전화를 붙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봤다. 다가가면 꿈은 늘 깨버렸다. 그럴 때면 창문을 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건 과거야. 이제 돌아갈 곳이 아니야. 가을이 찾아오자 나는 오래된 집을 조금씩 고쳤다. 거실 벽지를 바꾸고 커튼을 새로 달았다. 소파 옆엔 작은 화분을 놓았다.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며 이상하게 위로를 느꼈다. 죽은 줄 알았던 뿌리에서도 새 잎이 나왔다. 인생도 그렇다. 한번 잘려 나간 줄기에서도 다시 시작은 온다. 어느 날 민준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아빠, 이거 봐요. 봄에 찍은 건데 인화했어요. 사진 속엔 한강변을 걷는 내 뒷모습이 있었다. 햇살에 조금 눈이 부셨는지 미간이 살짝 찡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얼굴엔 평온이 있었다. 아빠, 이 사진 좋아요. 뭔가 다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맞다. 이제 나도 그럴 때가 된 거지. 겨울이 오기 전 오세라와 다시 만났다.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그냥 걷고 싶네요.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걸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그 빛 사이로 눈발이 흩날렸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석 씨, 눈 좋아하세요? 예전엔 싫었어요. 추워서. 지금은요? 이젠 괜찮아요. 눈이 내리면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천천히 멈춰가며 걸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한때 모든 걸 무너뜨렸던 계절이 이젠 나를 감싸주는 계절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다. 분노도 슬픔도 복수도 모두 지나간 자리에서 마침내 나는 나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조용히 내리는 눈을 보며 나는 오래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한때 함께 웃던 식탁, 그 위에 놓였던 따뜻한 도시락, 그리고 이제는 사라진 이름들. 그 모든 게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래서 나는 다시 아주 천천히 웃었다.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이번엔 거짓이 아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